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배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간호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 부분의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요점 정리 올려드린 거에서 검사 돕기에서 그 관장과 하재가 필요한 검사에서 잘못 올라갔더라고요. 상부이장관이 아니라 하부이장관 촬영술에서 관장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검사에서 상부이장관 조영술이 있고요. 그리고 하부이장관 촬영법이 있는데 상부이장관은 식도나 위나 그리고 십이지장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 없고 금식만 필요하고요. 하부이장관 조영술은 보통 이제 대장의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재나 관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다행히 그거를 캐치하셔가지고 댓글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못 올렸으니까 다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그 어떤 문제에서 제가 두창 문제를 한번 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6월달에 그 원숭이 두창이 2급으로 변경이 됐죠. 근데 이제 두창은요. 두창과 원숭이 두창은 증상이나 아니면 뭐 그 발병 시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예. 뭐 수두처럼 이렇게 발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두창은 되게 치명률이 높고요. 굉장히 그래서 위험해요. 예. 근데 원숭이 두창은 일반 두창에 비해서는 되게 치명률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1급과 2급으로 나뉘는 게 치명률이 높아가지고 위험한 것들이 이제 1급으로 나눴고, 그리고 전염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2급으로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창이라고만 나오면 1급 감염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나오면 2급 감염병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치료 방법도 비슷해요. 뭐 그냥 대증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그 감염병이 바뀐 게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19가 2급으로 변경이 됐죠. 근데 실제 그 해 변경된 문제들은 보통 시험에는 안 나왔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너무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에서는요,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이 있는데, 내인성 감염은 내 몸 안에 있는 정상 세균들, 우리 입안에도 정상 세균이 있고, 질이나 장에도 정상 세균이 있죠. 자, 얘네들이 정상적인 곳에서 활동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 몸 안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과성장해서 내 몸 안에서 병을 일으킨다. 내인성 감염이에요. 자, 외인성 감염은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검사 과정 아니면 의료인의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외인성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복 감염은 감염병을 앓고 있는데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내가 유로 감염이 있는데 폐렴도 발생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 감염됐다고 하고요. 자, 교차 감염은 한 환자의 병원균이 다른 환자에게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손 씻기예요. 왜냐하면 손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되니까. 자, 그리고 병원 감염은 병원 환경이나 의료기구를 통해 유발되는 감염으로, 자, 입원 중 감염을 말하는 거다. 단, 우리가 그 원숭이 두창 같은 것도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보통 길게는 2주까지 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입원해서 발병된 경우는 제외를 시키는 거다. 자, 특히 병원 감염에서 수술 후 창상 감염이 많아요. 창상 감염은 이제 상처에서 생기는 감염을 말하는 건데, 자, 특히 창상 감염은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수술 부위에 삽입물이 없으면 수술 후 30일 이내까지를 병원 감염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수술 부위에 삽입물이 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생긴 감염까지를 보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또 많이 생기는 게 폐혈증이죠. 그래서 이번 3일째 되는 날부터 배양감사에서 미생물이 검출된다든지 균이 나온다든지 특징적인 증상이 열이 많이 나고 혈압이 뚝 떨어지고 자, 그러면서 신장에 손상이 돼서 소변이 안 나오는 핍뇨 증상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폐혈증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균이 혈액을 타고 각
조직에 다 전달이 돼가지고 갑자기 열이 나요. 네, 갑자기 혈액이 뚝 떨어져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입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표준 예방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표준 예방 지침은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감염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자, 의료진은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균술, 균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무균술을 포함한 기본 감염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자, 환자에서 치료를 하다가 다른 환자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손 씻고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뭔가 내 손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장갑을 끼고 환자를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표준 예방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자, 그리고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자, 간호 전후에 물로 손 씻기를 할 때는 30초에서 1분, 그리고 알코올 같은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10에서 15초 충분히. 우리가 알코올 손소독을 할 때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알코올을 딱 짜요. 그리고 한번 문지르고 촉촉한 상태에서 그냥 놔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0에서 15초간 문질러요. 손 씻듯이 문지르다 보면 이게 다 마르죠. 마를 때까지 문질러야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손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가 어디다? 손톱 밑이다. 그래서 손톱 밑을 제일 주의해서 씻도록 하고요. 자, 내 손에 상처가 있을 때는 나의 균이 환자에게 옮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독액을 바른 후 장갑을 끼고 간호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표준 예방 지침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간호 처치 시 가능한 한 장갑을 착용해라. 굳이 뭐 멸균 부위를 만질 필요가 없으면 일반 고무장갑 착용해도 되고 멸균 장갑 착용해도 된다. 자, 그리고 환자에게 접촉할 때마다 손 씻기를 해요. 내과적 손 씻기죠. 우리가 외과적 손 씻기는 어떤 경우에만 외과적 손 씻기죠? 수술과 관련된 사항만 외과적 손 씻기죠. 자, 의료 폐기물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격리의료, 일반의료, 손상성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가장 최근 문제도 일반의료 폐기물에서 나왔었어요. 자, 격리의료 폐기물은 격리하는 환자, 어떤 환자를 격리해요?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죠. 자, 그래서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온 폐기물을 말한다. 자,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붉은색이에요.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균이 배양될 수 있다. 그래서 7일까지만 보관을 하고, 자, 이게 새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골판지로 된 박스보다는 이런 합성 수지료로 된 그 주사 침통 있죠. 손상성 폐기물통 같이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된 합성 수지를 사용한다. 자, 일반 의료 폐기물은 일반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자,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포인트가 아니죠. 뒤에 탈지면이 포인트.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꺼즈, 탈지면, 이런 것들, 붕대,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주사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이죠. 그리고 수액 세트, 바이알,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의료 폐기물통이고요. 자, 그리고 손상성 폐기물은 우리 몸에 손상을 주는 거, 그래서 주사바늘, 칼날,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조직물류 폐기물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나오는 조직, 인체 동물의 조직이나 장기, 신체 일부, 동물의 사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혈액, 고름, 혈청, 혈장도 조직물류 폐기물에 들어간다. 우리가 고름이라고 나오면 더러운 거 생각하기 때문에 혈액 오염 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혈액 오염 폐기물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 오염 폐기물에는 뭐가 들어가냐? 버려지는 혈액이에요. 그래서 폐혈액백, 버려지는 혈액백. 자, 그리고 혈액 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버려지는 거.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된 폐기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물화학 폐기물은 백신이, 버려지는 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들어가고요. 자, 격리계 폐기물은 검사나 시험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검사에 사용된 배양액이나 폐시험관, 슬라이드, 배양 용기, 폐배지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인체 조직물 중 태반에서 재활용되는 경우에만 도형 색상이 틀리죠. 녹색으로. 그래서 색깔은 세 가지다.
격리의료 폐기물 붉은색, 그리고 재활용되는 태반만 녹색, 나머지 다 노란색이고, 자, 보관기일도 세 가지다. 격리의료 폐기물 빨리 버려야 된다, 7일. 예. 손상성 폐기물 너무 조그만해서 모으기 힘들다, 30일로 가장 길고 나머지 다 15일이다. 자, 전용 용기는 셀 우려가 있는 것들은 합성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격리의료 폐기물 세면 안 되죠. 손상성 폐기물 주사침 찔릴 수 있잖아요. 합성수지고요. 조직물류에서도 혈액이나 고름 이런 것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셀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합성수지. 그리고 인체 조직물 중 태반도 합성수지고, 나머지 일반 의료 폐기물은 골판지류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이죠. 그리고 혈액오염, 생물화학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에서는 고체,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 거는 골판지류고, 나머지 액체로 된 거는 합성수지에 버려야 된다. 자, 그리고 봉투형으로 된 거는 도형 색깔이 검은색인데 실제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주사기와 주사바늘 관리해서, 자, 이거는 일회용 사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 고압증기에서 뭐라고 나오면 고압증기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앞에 외과용이나 수술용 주사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금속으로 된 주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과는 수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속 주사기를 말하기 때문에 고압증기 멸균을 한다. 나머지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주사기예요. 그럼 이거는 일회용인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자, 사용 직전 포장을 제거해요. 미리 주사기를 까놓으면 안 돼요. 선생님 어차피 주사바늘이나 주사기 사용 안 하는 건데요. 이게 잘못된 제품들이 약간 딱 안 맞게 고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뭐 까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나요? 그래서 사용 직전에 포장을 제거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사를 놓다가 옛날에 이제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많이 보면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고 갔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폐혈증 같은 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고 허약한 상태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균에도 크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런 위험성이 있거나 내가 프로시저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환자에게 내가 해를 끼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병원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 포장을 미리미리 막 제거하는 게 습관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 못 바꿔요. 우리가 주사기 하나 까는 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장은 사용 직전에 제거를 하고요. 만약에 포장이 개봉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주사기에서 다른 주사기로 약물 절대 옮기면 안 되죠. 옮기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용한 주사바늘은 견고한 합성 수지료로 된 손상성 폐기물통에 폐기하는 거고요. 자, 사용한 바늘은 구부리거나 자르지 않고 뚜껑을 씌우지 않고 버려요. 만약에 뚜껑을 씌워야 된다 그러면 두 손을 사용하다가 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손 기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한 손 기법이 뭐예요? 뚜껑을 바닥에 놓고 한 손으로 주사바늘을 이렇게 뚜껑 안으로 집어넣어서 한 손으로 닫게 하는 거예요. 자, 주사침통은 덜어내는 게 아니고 통째로 폐기를 하는 거죠. 모든 폐기물통은 통째 폐기죠. 자, 그리고 준비 후 바로 투약 못했으면 약물이 담긴 주사기에 라벨을 붙여놔요. 이 약물 이름 그리고 용량, 언제 준비했는지. 왜? 너무 오래됐으면 폐기하고 다시 준비해서 환자한테 놔야 되니까. 자, 주사용 음물 취급 시 감염 예방법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언제 추가가 됐냐면 몇 년 전에 모 대학병원에서 미숙아들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약물 취급 시 감염 예방법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 뒤에 시험 문제는 그냥 항상 감염병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손 씻기로 그 답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약물 사용 전 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이나 사용 방법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른다. 보통은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유효기간이나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개봉했을 때 며칠 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명시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알이 손상됐거나 뭔가 색깔이 이상해요. 그럴 때는 사용하지 않고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투여 직전에 약물을 준비하고 가능한 빨리 투여하고 늦어도 1시간 이내 투여를 해야 된다. 단 무균 조제대에서 조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무균 조제대가 뭐냐면 진짜 그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보호 장비까지 다 착용을 하고 무균 조제대에서 조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약들을 무균 조제대에서 하냐면 항암제나 아니면 그 미숙아들 같은 경우에 괴사성 장염 때문에 구강으로 섭취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서 문제 한번 풀어봤었는데, 자, 이런 애기들은 구강으로 섭취하면 장이 진짜 더 괴사돼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로 투입을 한다 그랬죠, 투여를. 근데 미숙아들은 엄청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보통 영양제 자체가 성인 기준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균 조제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조제를 따로 해요. 그럴 때는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길게 그 조제를 한 것들을 일주일간 막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이얼 고무막에 바늘을 꽂아두면 안 되고요. 일회용량 다이얼, 앰플의 잔여량을 남았다고 한 용기에 모아놓으면 안 되고요. 자, 다회용량 다이얼의 경우에 사용 방법을 보시면 다회용량 다이얼은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그 리도카인 국소마취제가 한 바이알에 20cc 정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 번 사용할 때 몇 cc 사용하냐면 뭐 0.1cc, 0.5cc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용량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다회용량 바이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처음 개봉 시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보통 그 약물들의 유효기간은 3년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개봉하면 유효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조회사의 공고에 따르거나 만약에 거기에 제조회사에 3년간 유효기간이나 이거를 개봉했을 때는 며칠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권고에 따르거나 만약에 공고가 없다 그러면 개봉 후 28일 이내 사용하고 만약에 남았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개봉한 사람이 유효기간을 꼭 써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환자 치료구역에서 사용 시 사용 후 즉시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준비해야 돼요? 처치실이나 주사대에서 준비를 하는 거지 환자 치료구역이 뭐냐 환자 병실 같은 데서 사용하면 우연하게 오염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후 즉시 버려야 되고 자 사용 전 고무막에 매번 소독해요. 뭘로 소독해요? 알코올로 소독하고 주사를 빼는 거죠. 자, 그리고 주사기와 주사바늘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제 내성균 감염 관리를 보시면요. 다제 내성균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균이래요. 자, 여러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항생제를 써도 잘 안 낫는 균인 거예요. 엄청 슈퍼 박테리아인 거죠. 자, 원인은 부적절한 항균제 사용으로 많이 생긴다. 너무 과다하게 과용량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너무 약하게 사용해서 균이 과성장해버려서 이렇게 다제내성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영양으로는 문제는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항생제가 제한이 된다. 우리가 슈퍼박테리아가 처음에 생긴 게 이제 MRSA라고 했죠.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개발된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에요. 근데 페니실린의 내성이 생긴 균이 MRSA였어요. 근데 MRSA가 쓸 수 있는 항생제가 딱 2가지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뭐였냐면 방코마이신이었어요. 약 이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만 또 쓰다 보니까 여기에까지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그게 VR이에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항생제가 제한되면 그 제한된 항생제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 항생제도 결국은 내성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네, 그래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항생제가 제한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낫겠죠. 그래서 입원 기간이나 입원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증가해요. 잘 안 나으니까. 수술을 했는데 그 부위에 다제내성균이 생겼어요. 항생제를 써도 안 나으니까 사망해버리거나 아니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자, 특히 이런 항생제를 썼을 때 이 항생제까지 내성을 일으킨다. 그래서 내성 전이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다. 예전에는 시험에 MRSA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책에서 MRSA가 없어져 버렸죠. 왜냐면 MRSA가 너무 많아요, 또. 그래서 이제는 진짜 방코마이신, MRSA에 쓸 수 있는 항생제인 방코마이신에까지 이게 내성이 생긴 장알균이 생겼다. 그래서 그게 VR이에요. 그래서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돼요. 그럼 어떤 항생제를 쓸 수 있어요? 그나마 배양 검사를 해서 이 균에 민감한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박테리아가 계속해서 내성이 생길수록 무슨 특징이 있냐? 얘네들도 오랫동안 살아남으려고 밖에 나와서 적응 기간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MRSA 때는요, 얘네들이 우리 몸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면 죽어버렸어요. 근데 VR이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버티겠어. 적응력을 키워야 되겠어 하면서 환경 적응력이 강해져서 우리 몸 밖으로 나와도 수일 내지 수주간 살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 병원에서 VR이 균이 내 손을 통해서 바깥에 닿았어요. 물건에. 그러면 다른 의료진이 그 물건을 만지다가 다른 환자를 만지면 그 환자가 또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응력이 더 강해지니까 이 균들이 더 잘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2년, 3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다제내성균 환자 간의 격리 지침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균을 갖고 있는 환자한테 어떻게 격리 지침을 해야 되냐. 자, 방은요, 격리시켜야죠. 우리가 격리에는 일반 격리와 그리고 보호 격리가 있죠. 우리가 감염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건 표준 일반 격리인 거죠. 이렇게 격리를 시키거나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같은 병균이 나오는 환자들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발생하고 나서 처음에는 1인실에 격리를 했는데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병실이 모자라잖아요. 자, 그래서 다인실에 모아놓는 거. 아니면 병원 전체를 통째로 격리하는 거. 이런 집단을 격리하는 게 코호트 격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감염병 환자 격리는 일반 격리, 표준 격리, 그리고 코호트 격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장갑은 환자의 병실에 출입하는 의료인은 모두 장갑을 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균이 튀어나와서 내 손에 묻어서 내가 전파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제내성균이 나오는 환자다. 그럼 대부분 보호장비 다 착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가운 착용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착용해야 되냐. 환자나 주위 환경, 주위 물품과 직접 접촉 위험이 있을 때, 설사나 실금이나 회장류, 결장류가 있는 경우에, 변이나 이런 것들이 환자의 체액이 묻을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다량으로 있을 때, 그리고 드레싱으로 덮지 않은 큰 개방 상처, 열려있는 상처에서 균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환자와 장시간 밀접 접촉해야 되는 경우에 가운을 착용한다. 결국은 감염병 환자한테서 들어갈 때는요, 그냥 다 보호장비 착용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자, 그리고 마스크나 눈 보호구는 호흡기 비말이나 분비물이나 체액 등이 튈 수 있는 경우에 착용하도록 하고, 자, 환자 이동은 되도록이면 격리병실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검사를 다른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동차에 넓게 시트를 깔아서 그 시트로 환자 몸을 감싼 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 씻기를 보시면 환자의 방을 나서기 전에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나와서 손 씻으면 내가 이것저것 다 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자와 환자 간 처치 전에도 손을 씻어서 다른 환자에게도 이게 옮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교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의료기구는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일회용 비닐로 감싼 후 사용을 한다. 내가 이 환자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 그 탐침 부위 이런 부위는 일회용 비닐로 감싼 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후에도 알코올로 닦아서 보관해야 되겠죠. 자, 물품 관리를 보시면 재사용하는 혈압계, 체온계 등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을 해요. 왔다 갔다 옮기다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용으로 뭐 초음파 기계나 이런 것들은 환자 방에 두고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환자 사용 전에 꼭 소독을 해야 된다. 자, 세탁물 관리를 보시면 주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사용 후 오염 세탁물은 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탁물 관리를 할 때도 그 햄퍼라고 하죠. 그 다 환자들이 뭐 사용한 린넨 같은 거 버리는 곳을 햄퍼라고 하는데 햄퍼도 뚜껑이 다 덮여 있어요. 그 뚜껑을 보시면 아무것도 표시 안 된 게 있고요. 빨간색으로 십자가 표시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염 세탁물인 거예요. 제가 그랬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뭔가 오염됐다, 감염됐다, 위험성이 있다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염 세탁물을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문객 되도록이면 제한해야 되겠죠. 감염병 환자인데. 그리고 퇴원 후에는 이런 물품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환경 전반적으로 이제 소독을 시행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소독 및 멸균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보시면 자, 멸균과 소독의 차이점은 우리 100도씨 끓는 물에도 중치 있는 게 아포균이죠. 그래서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한다, 멸균시킨다는 거고요. 자, 소독은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거다. 자, 방부와 정균이 원래 실제로는 이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방부제는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생활환경을 불리하게 해서 미생물이 증식하거나 발육을 저지한다라고 나오고요. 저 정균은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의 성장이나 번식을 억제하는 거다. 자, 살균은 죽일 세균을 죽이는 거, 무균은 없을 무균이 없는 상태에 그래서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자, 그리고 감염이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내 몸 안에 침입해서 내 몸 안에서 증식하고 있다 감염됐다고 하죠. 자, 그리고 면역은 이런 미생물 침입에 대해서 내 몸 안에서 저항력을 키우는 거예요. 면역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세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소독이나 멸균 전에 반드시 세척해서 건조해서 그 다음에 소독이나 멸균을 해야 되겠죠. 자, 의료기구 물품의 소독에서는 우리가 고위험기구, 중위험기구, 비위험기구로 나뉘는데 고위험기구는 멸균해야 되고 중위험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 비위험기구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고위험기구는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멸균시키는 거고 사용 부위는 무균 조직, 그리고 혈관계, 우리 몸에 찔리는 거, 침습적인 그런 기구들은 다 멸균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술이 들어가면 무조건 멸균이에요. 치과기구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로 카테터. 우리 병원 감염의 30% 이상이 요도 감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상행성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로 카테터나 그리고 이동 겸자. 자, 내시경 부속품 중 생검 겸자나 절단기. 생검 겸자나 절단기는 뭔가를 자르는 거예요. 침습적인 거죠. 자, 무균적 체각 내로 삽입되는 초음파 탐침. 그냥 초음파 탐침은 점막에 접촉하는 건데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우리가 그냥 초음파 탐침 내시경류라고 나오면 주니엄 기구인데 앞에 무균적으로 몸 안으로 삽입되는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습적인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탐침과 내시경류인 관절경, 복강경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내시경은 수술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수술할 때 사용하는 내시경류 관절경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복강경. 복강경은 자궁이나 난소 이런 데를 수술을 할 때 배에 구멍을 뽕뽕뽕 뚫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는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보고요. 한 군데는 가스를 주입하고, 한 군데는 수술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적 체각내를 삽입되는 차음파 탐침과 내시경류, 관절경, 복강경이 멸균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식물들 균이 하나도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궁경부 큐렛은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습적인 거니까 이것도 멸균시켜야 되는 거다. 자, 준위원 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으로 점막에 접촉하는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시경류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기관지 내시경. 자, 그리고 후두경날 기도 점막에 닿는 거니까 이게 2021년도인가 20년도에 시험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후두경날이. 그리고 호흡치료기구 이런 것도 호흡기 점막에 닿는 거니까 마취기구, 마스크, 직장이나 질 초음파 탐침, 그리고 개검기 눈을 벌리는 걸 이제 개검기라고 하죠. 그리고 비위험기구에는 피부에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소독이 들어간다. 그래서 혈압기, 청진기, 대소변기, 심장도 기계 등이 있다. 내용이 이 무균술 쪽이 감염 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자, 소독 지침을 보시면 우리 그 소독용액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70에서 75% 알코올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피부를 소독하거나 우리 청진기 체온계 이런 그 물품의 표면을 소독하는데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첨가하는 게 이 단백질을 더 빨리 응고시켜서 소독 효과가 더 좋죠. 그래서 가장 소독 효과가 좋은 게 70에서 75% 알코올이다. 우리 그 전에 앞에서도 알코올 농도 배웠었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알코올의 농도는 30에서 50%. 자, 그리고 등 마사지는 20에서 50%다. 자, 그리고 포비딘 제제를 베타딘이라고도 하죠. 우리 베타딘은 손 씻기에도 사용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수술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 전 피부 소독을 하거나 농성 분비물 배출 상처나 그리고 상상 살균 소독에 이용을 한다. 자, 이게 농도가 나눠져 있죠. 피부 소독용과 구강 세척이나 질점막이 나눠져 있는데 농도가 피부 소독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7.5에서 10%짜리를 사용하고 구강 세척이나 질점막은 0.5에서 1%짜리를 사용한다. 자, 저온살균법은 60에서 65도로도 나왔었고 63도 30분으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유살균이나 예방주사액 소독 방법으로 많이 나왔고요. 자, 이상적인 소독제의 조건을 보시면 당연히 살균 효과, 균을 죽이는 효과가 뛰어나야 되고 생산이 쉬워야 돼요.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재료가 풍부하고 값이 싸고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된다. 자, 독성 및 악취가 없어야 되고 취급 방법이 간편해야 되고 보통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아야 되고 고농도 상태로도 안정되어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세척하면 쉽게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소독하고자 하는 물품에도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되고 자, 특별히 뭐 열이 막 덥다 춥다 이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멸균법의 종류에는 고압증기 건열멸균, 이옥가스, 여과멸균이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고압증기 멸균이 많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은 120도에서 2, 30분 특히 이제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열과 습기를 같이 침투해서 멸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나 면직류를 멸균시키는데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상적이고 안전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와요. 특히 외과용 수술, 외과 수술에 들어가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 고압증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술장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금속성 기구가 많고 일회용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과용 수술기구나
외과형 주사기로 나오면 금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이고요. 그리고 금속으로 된 거나 면직류라고 했죠. 도뇨 세트, 도뇨가는 제외예요. 도뇨가는 실리콘이나 아니면 고무로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스테인리스 곡반, 드레싱 세트, 린넨류 방포, 가운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건열 멸균은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의 멸균 방법으로 쓰여요. 그래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압증기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120도에서 140도 3시간, 더 높은 온도로는 한두 시간, 160도에서 한두 시간. 그래서 증기 없는 오븐 형태의 방법이다. 그래서 물이 침투되면 안 되는 파우더, 오일, 바셀린, 연고, 종이, 유리 제품, 예리한 기구에 사용되고, 자, 건조 시 사멸되는 균으로는 페스트균, 콜레라균, 임균, 매독균이 있다. 자, 이오가스는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라는 화학적 멸균 방법이에요. 자, 냉멸균이라고도 해요. 왜 낮은 온도에서 멸균을 시키거든요. 38에서 55도로 가장 낮다. 그래서 고열이나 습도에 민감한 제품을 멸균시키는 데 사용한다. 고무, 플라스틱, 내시경, 예리한 기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리한 기구가 건열 멸균에도 들어가는데요. 예리한 기구만 따로 나오진 않았어요, 시험에. 예, 만약에 예리한 기구 옆에 파우더 오일이 들어가면 그건 다 미건열 멸균이 되는 거고, 예리한 기구 옆에 고무 플라스틱이 나왔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스 자체가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8시간에서 16시간 충분히 통기시킨 다음 사용을 하는 거다. 자, 여과 멸균은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 필터에 여과를 시켜서 하는 거고, 이런 바이러스 및 세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자, 고압증기 멸균법의 특징을 보시면요. 2겹 이상의 방포로 2번 이상 감싸고요. 자, 소독 후에 절대 핀 꼽으면 안 되고요. 자, 고압증기 멸균기에 물품을 집어넣을 때 무거운 것은 아래에, 가벼운 것은 위에 넣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쓰러지지 않게. 그리고 꾸러미의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증기가 침투가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통기한 후 멸균기에서 꺼내고, 뚜껑이 있는 기구류는 약간 열어서 소독해야지 증기가 침투되겠죠. 그리고 겸자는 끝을 벌리고, 나사가 있는 거는 나사를 풀고, 그리고 날이 날카로운 기구는 허즈로 싼 후 하고요. 그리고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거꾸로 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자, 품명이나 날짜를 방포 겉에 기입을 해요. 안에 기입을 할 수가 없겠죠. 겉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입을 하고, 멸균 표시지, 우리 인디게이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방포 겉에 붙이고, 만약에 소독이 잘 됐다, 멸균이 잘 됐다면 이 멸균 표시지의 색깔이 검은색 선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 고압증기는 유효기간이 14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이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 다시 멸균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자비소독은 끓이는 거죠. 그래서 아포나 일부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병원균을 파괴하는 거다. 아포균은 이 끓여도 죽지 않는 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독기 뚜껑을 꼭 밀폐해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멸균시키는 거고, 자, 완전히 물이 끓기 시작에 소독기에 넣은 다음 물이 끓고 나서 넣는 거예요. 10분, 20분간 삶는 거고, 단 유리 제품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찬물에 넣어서 끓어요. 그리고 끓기 시작한 후 10분이에요. 자, 감염병 환자 식기는 끓인 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류는 비누로 씻은 다음 깨끗이 닦은 후 소독을 하는 거다. 자,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을 보시면, 내과적 무균술은요, 균이 전파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격리, 역격리가 들어가고요. 외과적 무균술은 말 그대로 외과적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수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외과적 무균술이다. 자, 가운 착용을 보시면,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에서는 가운의 겉이 겉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겉이 겉으로 나오게 개져 있어요. 접혀져서 입을 때요. 겉에 손이 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근 쪽이나 안쪽을 잡고 펼쳐서 입는 거예요.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자,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가운의 안쪽이 겉으로 나와서 접혀져 있어요. 왜 그러냐? 수술할 때
가장 깨끗한 부위가 손과 가운의 앞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의 겉면에 손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운의 안쪽이 겉으로 나와 있고 겉에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손이 닿지 않도록 하고 뒷끈은 다른 직원이 그래서 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술할 때 가장 깨끗한 부위는 손으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손 부위 그리고 가운에서는 가운의 가슴에서 허리 위 이 부분이 멸균된 부위다. 자, 마스크 착용은 코와 입을 완전히 덮어요. 윗끈은 귀 뒤로, 아랫끈은 목 뒤로 매는데 둘 다 똑같아요. 왜 외과적 무균술은 뒷끈도 본인이 직접 매요? 우리가 외과적 무균술에서 모자, 마스크 끼고 나서 손 씻기 하고 그리고 수술방으로 들어와서 멸균 타올로 손 닦고 그리고 가운 장갑 하는 거잖아요.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혼자서 외과적 무균술에서도 직접 매는 거예요. 자, 내과적 무균술이 적용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 점막에 닿는 것들, 비위관 삭관을 하거나 관장액을 주입하거나 장루교환, 그리고 배액관을 비우기. 우리가 배액관을 비울 때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비워요. 거기에 있는 농에서 균이 나와가지고 내가 감염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과적 무균술이고요. 자, 그리고 직장 튜브 삽입, 그리고 뭐 구강으로 약을 투여한다거나 귀나 코나 이런 데로 약을 투여하는 것, 주사가 아닌 것들은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그리고 격리, 역격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외과적 무균술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돈요관 삽입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요관 삽입할 때 외과적 무균술을 지켜서 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외과적이에요. 준비 과정 시부터 주사 놓을 때까지. 그리고 모든 우리 몸을 뚫고 들어가는 침습적인 행위들, 뭐 요추천자, 흉곽천자, 뭐 복수천자, 그리고 수술과 관련된 것들, 수술 부위나 열려있는 상처, 드레싱 교환, 그리고 앞에서는 배액관 비우는 거는 그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과적 무균술이라 했잖아요. 배액관을 교환하는 거는 빼고 다시 집어넣는 침습적인 거기 때문에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그리고 멸균 물품을 다룰 때도 외과적 무균법을 지키는 거다. 균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내과적 손 씻기와 외과적 손 씻기를 보시면요. 자, 내과적 손 씻기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씻고요. 외과적 손 씻기는 항생제 비누나 소독제를 사용한다. 자, 우리 외과적 손 씻기가 3년 전에 엄청 다 바뀌었어요. 근데 시험에 그 뒤로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내과적 손 씻기에서 내가 간호업무를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에는 2분간 씻고 그리고 환자 접촉 전후에는 10에서 15초,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초에서 물로 씻을 때 1분까지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감염병 이후로 우리가 손 씻기 30초 이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30초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과적 손 씻기가 예전에는 14분 이상이었는데 2분에서 5분으로 확 줄었죠. 그래서 2분에서 5분 정도 손 소독제나 항균 비누와 물을 이용해 씻고 솔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예전엔 솔로 비볐거든요. 자,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는 우리 일반적인 손 씻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하고 외과적 손 씻기는 팔을 올려야죠. 손이 가장 깨끗한 부위여야 되기 때문에 멸균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손끝이 항상 위로 간다. 팔꿈치가 항상 아래로 간다. 자,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에서는 종이 타올로 닦고 외과적 손 씻기에서는 멸균 타올로 닦아요. 그리고 내과적 손 씻기에서 수도꼭지는 내가 닦은 종이 타올로 잠그면 되고요. 외과적 손 씻기에서는 발로 조절되는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거다. 자, 내과적 무균술은 격리병동에서 사용된 기구는 감염병 환자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이중 처리해서 버려야 되고요. 자, 먼지 털 때, 물건을 세척할 때, 이럴 때는 기구를 신체에서 멀리 나서 내 가운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해야 되고. 자, 오염된 드레싱 제거 시에는 장갑 사용하고요. 그리고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의 분비물과 접촉할 때 매번 장갑을 교환한다. 그리고 목욕물이나 양측물을 버릴 경우에 액체가 튀지 않게 하수구에 버리도록 한다. 자, 외과적 무균술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외과적 무균술은 멸균 영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무균적이어야 돼요. 균이 있으면 안 되고요. 당연하죠. 멸균 영역에서 사용하는데. 멸균 물품과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만 멸균 상태가 유지되는 거다. 멸균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접촉됐어요. 그러면 소독 상태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멸균 물품은 아포까지 다 죽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물품이잖아요. 근데 소독의 의미로 내려가면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염됐다고 보고 다시 멸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된 물품과 접촉했다, 젖어있는 물품과 접촉했다, 멸균되지 않은 물품과 접촉 시에는 그냥 무조건 오염됐다고 보고 다시 멸균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시야를 벗어났거나 허리 밑으로 이거를 내렸다 멸균 물품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요. 왜냐하면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우연하게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멸균 물품은 어디 위치에 와 있냐면 우리 허리 위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멸균 겸자 들고 있을 때도 손목보다 위로 가게 그 겸자 끝은 손목보다 아래죠. 아무튼 들고 있고 다 드레싱 카트 같은 것도 허리 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오염됐다고 간주해요. 그래서 물품을 사용 직전에 풀어서 사용하거나 만약에 부득이하게 뭐 수술방 같은 데서 이걸 풀어놔야 된다. 그랬을 때는 멸균포로 덮어놓는 거죠. 그리고 멸균 영역의 모든 가장자리는 균이 있다고 간주해요. 그래서 소독포에 2에서 3cm 그리고 내가 멸균 용액을 열었어요. 그 가장자리 이런 것들 다 오염됐다고 간주해요. 자, 그리고 피부는 멸균될 수 없죠. 그래서 균이 있다고 간주해서 피부에 닿으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자, 수술방에서 완전 멸균 상태인 부분은 어디냐? 환자를 수술하는 손과 그리고 가운의 앞면에서 허리 위 가슴 사이를 말하는 거고요. 자, 수술실에서 만약에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의 앞면이 오염되지 않게 등을 대고 지나가는 거고 만약에 개봉된 멸균 물품이 개봉된 흔적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멸균 표시지의 색 변화가 검은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하다, 희미하다,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돼요. 자, 그리고 조명을 밝게 해요. 왜? 우연한 오염을, 우연하게 내가 오염된 부위를 칠 수 있으니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밝게 하고, 무균적 거즈를 펴놓은 이로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멸균 물품을 다룰 때 내 입에서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 말하거나 웃지 않고요. 무균된 꺼즈는 소독된 겸자로 꺼내야 되고, 꺼즈통은 사용 바로 닫고, 멸균 물품의 소독 날짜가 최근인 것을 가장 뒤로 배치하는 거다. 이동겸자 사용법에서는 한 용기의 겸자는 하나씩만 꽂아요. 여러 개를 꽂으면 서로 오염될 수 있으니까 용기에서 겸자를 꺼낼 때는 자, 가장자리, 멸균된 것들의 가장자리도 오염됐다고 간주라고 했죠. 그래서 겸자를 맞물려서 꺼내야 돼요.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자, 겸자의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허리 높이나 그 위에 두도록 한다. 자, 소독된 물품은 반드시 소독된 겸자로 꺼내고요. 멸균 물품을 소독 부위에 놓아야 될 때는 겸자를 소독 부위에 딱 닿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살짝 떨어뜨려주고요. 허즈 같은 거죠. 소독 물품을 주고받을 때 겸자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고 겸자통에서 겸자 끝을 말물린 상태로 꺼낸다. 이거는 내용이 이거랑 똑같죠. 그리고 겸자 소독 시 끝을 벌려 멸균포로 싼 후 멸균시키고 이동겸자는 24시간마다 멸균시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동겸자를 사용하다가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겸자통에 뒤집어서 꽂아놓는 게 이거 오염됐어요.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표시인데 이동겸자는 수시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간호사에게 보고 후 새로운 멸균겸자로 교체해 놓는다. 이게 답으로 바뀌었죠. 자, 멸균된 물품 꺼내는 법을 보시면 자, 먼저 멸균 날짜, 유효기간 확실한지 그리고 멸균 확인용 테이프를 떼서 버려요. 그리고 먼 쪽을 먼저 열고 오른쪽 왼쪽 열고 가까운 쪽을 가장 나중에 연다. 자, 그리고 포장에 내가 그 귀 부분을 잡고 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 2에서 3cm 정도는 오염된 부위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멸균 물품을 그 포 안에 떨어뜨릴 때는 안쪽에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소독 용액을 따를 때는 필요할 때만 열고 가능한 빨리 닫고요. 자, 내가 뚜껑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을 때는 내면이 아래로 가게 잡는 거고요. 뚜껑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 내면이 위로 향하게 놓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라벨 쪽을 잡아요. 라벨 쪽을 위로 가게 해서 내 손바닥으로 잡고 그리고 조금 따라 버려요. 따라서 버린 후 사용한다. 왜? 멸균된 영역의 가장자리는 오염됐다고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뚜껑을 열었어도 그 입구 가장자리는 오염됐기 때문에 조금 따라서 버린 후 사용하는 거예요. 멸균된 용액을 용기에 따랐다가 다시 부어 채우지 않아요. 버려야 돼요. 남았으면. 자, 그리고 뚜껑이 열린 소독 용기 위로 물건을 건네지 않는다. 자, 격리는 일반 격리인 표준 격리와 역격리인 보호 격리로 나뉘는데, 자, 일반 격리는 환자와 의료진 간에 전파될 위험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자, 환자와 가족, 방문객,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를 격리시키는 거. 역격리 보호 격리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를 위해서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해 놓는 상태예요. 그래서 화상이 심한 환자,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백혈병, 리포종 이런 것들, 신장 이식 환자, 부신피질 호르몬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스테로이드라고 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부신피질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혈병, 신장 이식, 그리고 항암제 사용 환자, 무가립세포증 환자, 이런 환자들로 많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격리 시간으로 보시면 격리 환자뿐만이 아니라 주사 바늘은 뚜껑 닫고 버리면 안 되죠. 자,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일회용품이 아닐 경우에는 이중 포장해야 되고 공기주의가 필요한 환자,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음압병실을 유지하는 거다. 자, 가운을 착용하고 벗기를 보시면 보호장비 착용 순서가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이 나눠져 있죠. 자, 내과적 무균술은 보안경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손 씻기, 모자, 마스크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가운 장갑 그리고 보안경이 가장 나중에. 아니면 보안경이 들어가면 손 씻기, 모자, 마스크, 보안경, 가운 장갑이고요. 자, 외과적 무균술은 모자, 마스크, 보안경을 쓴 다음에 외과적 손 씻기를 해요. 외과적 손 씻기죠. 외과적 손 씻기 한 다음에 자, 발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순환간 의사가 멸균 타올을 줘요. 멸균 타올로 손을 닦고 그리고 멸균 가운과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가운을 입고 벗을 때 주의사항을 보시면요. 자, 가운에서 깨끗하다고. 이거는 이제 격리병실에서. 격리병실에서 가운을 입고 벗을 때 주의사항을 보시면, 자, 가운에서 깨끗하다고 간주하는 부분은 내가 입은 가운의 안쪽 면인과 목 부분이다. 자, 격리실에서 가운을 벗을 때, 그래서 허리끈을 풀어요. 가운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가 허리끈이에요. 왜? 겉부분에 나와 있는데 허리끈은 내 허리 밑으로까지 쳐져 있기 때문에 우연하게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요. 근데 우리가 벗을 때는 장갑 벗고 그 다음에 가운을 벗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손으로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허리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장갑 안 벗고 장갑 낀 상태에서 허리끈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장갑이 가장 더럽죠. 내가 이 환자의 어디 부분을 만져 있을지 모르잖아요. 배설물 부분이나 이런 거 만질 수 있는데. 그래서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허리끈을 풀고 가장 더러운 부위를 만졌으니 가운에서 손을 씻고 가장 깨끗한 부위인 목끈을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운의 안쪽에만 손이 닿게 해서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벗는 거죠. 그리고 격리실 밖에 가운을 걸어둘 때 가운의 겉이 오염됐기 때문에
겉면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겉이 안으로 들어가게, 가운의 안이 겉으로 나오게 걸어두고요. 자, 그리고 격리실 안에 가운을 걸어둘 때는 겉이 겉으로 나오게, 안이 안으로 들어가게 걸어두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마스크 착용 방법을 보시면 전염병 환자, 호흡기 전염병 환자나 격리병실에 들어갈 때는 자, 이 균을 차단하는 N95 마스크나 헤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요. 자, 일반 마스크 교환 시기는 마스크를 쓴 지 2시간 이상 경과됐거나 환자가 얼굴에 대고 기침을 했거나 축축해졌거나 감염병 환자와 가까이 접촉했거나 간호를 마친 후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교환해야 된다. 자, 멸균 장갑은 언제 착용을 하는 거냐? 내 손에 상처가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할 때. 그리고 소독포 안에 꺼지를 손으로 집어야 될 때, 소독포 안은 멸균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멸균 장갑을 끼고 꺼지를 잡아야죠. 그리고 접촉 격리 중인 환자를 간호하거나 혈액 배설물, 분비물 등의 감염 물질을 만질 때 열린 상처, 점막, 신체 내강을 손으로 만질 때, 그리고 정맥 천자, 우리 주사를 놓거나 침습적 시술 시에는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감염병 부분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긴 부분을 잘 들어주셨고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